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현장, 언론에 비친 수십 미터의 대기줄이 이 정책의 전부일까? 많은 이들이 단순히 불편한 행정 절차 정도로 치부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기열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상승의 파고 속에서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적 구호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였습니다. 계속되는 분쟁으로 국제 유가는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았고 이는 곧바로 우리 가계의 유류비 부담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차 지원을 넘어서는 훨씬 과감하고 광범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국민 약 3,600만 명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2차 고유가 지원금 정책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국민 경제의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장기적인 전략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이번 2차 지원금 정책의 규모는 실로 압도적입니다. 2026년 5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지급은 대한민국 국민의 70%에 달하는 3,600만 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주목할 점은 지역별로 지급액에 차등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0만 원이,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그보다 50% 많은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각 지역이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의 격차를 고려한 섬세한 접근 방식이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과 한적한 지방 소도시의 풍경은 명백히 다릅니다. 당연히 유류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 점에 착안하여 차등 지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도권에 10만원, 비수도권에 15만원, 그리고 일부 인구감소 지역에는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주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경제 상황과 생활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과연 지역 경제에 어떠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까요? 지역별 지원금 분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책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수도권에 1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비수도권은 1.5배,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전체 지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평균 지급액은 약 17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의 실질적인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전략적 배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의도와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첫날부터 전국의 지원센터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과거 1차 지원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수십 명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등 혼잡이 극에 달했습니다. 신청 인원이 10배 이상 폭증한 상황에서 간소화된 절차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기대감과 동시에 행정처리 지연에 대한 불편함과 불안감을 토로하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시행되었던 1차 지원금 지급 당시를 떠올려보면 지금의 상황은 더욱 이례적입니다. 당시에는 지원 대상이 약 360만 명으로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의 행정 절차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현장 대기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조용했던 1차 때와 비교하면 이번 2차 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 명확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 지원금의 차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대상자 수는 약 36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정확히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지급 방식 역시 불분명했던 기준에서 수도권 10만원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현장 상황입니다. 대기줄이 거의 없었던 1차와 달리 2차에서는 긴 대기줄이 발생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원 규모의 확대가 현장 행정 시스템에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잡이 발생했을까요? 단순히 신청자가 많아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간소화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문의와 확인 절차,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현장의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성공적인 정책은 거시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실행력에 의해 완성됩니다. 물론 이번 정책 확대가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소외되었던 수많은 국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책의 보편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역별 차등 지급은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하며 이는 곧 내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 육아보조금 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처럼 정부가 물류업계와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이번 지원금 확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급 과정의 혼잡, 행정 절차 지연이라는 명백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부도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앱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어르신이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실질적인 경제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책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계속해서 소통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2차 고유가 지원금은 5월 18일에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늦어도 7월 3일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반드시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은 올해